이제 아폴로 시대에 좀 숨겨진 영웅 중에서 한 분을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아폴로 우주복을 만들었던 재봉사 여러분들께 이제 상을 드리고 싶다.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이 일이 시작된 게 1960년대잖아요. 네. 이런 일을 처음 해보는 거였기 때문에 나사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나사가 다 새로 도전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우주복을 만드는 거였대요. 네. 사람이 우주로 나가면 맨몸으로 만약에 나가면 1분도 버틸 수 없고 바로 사망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이제 압력이 달라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물이 금방 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라면을 끓이면 라면이 설익어요. 아직 뜨겁지 않은데 물이 끓어버려서 산만 올라가도 물이 금방 끓어버리는데 더 높이 올라가면 물이 얼마나 금방 끓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죠. 우주로 나가면 사람의 체온 정도 36.5도의 체온으로도 물이 끓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럼 발화가 되는 건가요, 인체? 이게 뜨거운 건 아니에요. 온도는 낮은데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저희의 다 빠져나가는 70%가 기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풀어 오르거나 뭐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유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압력을 가해 주는 가압복이 필요해요. 우주에 나가면 또 너무 뜨거워요. 또 햇빛을 안 보는 곳은 너무 차가워요. 달은 거의 뭐 한 200 몇십 도, 일교차가 200 몇십 도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벌키한 옷을 입고 활동을 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열이 엄청 나요. 그러면 얘를 또 식혀줘야 돼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가운 물을 흐르게 해서 냉각을 시키거든요. 그 모든 게 다 우주복 안에 있어요. 총화.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우주복인데 이게 처음에 우리가 딱 봤을 때는 약간 도라에몽 느낌의 그 어떤 뭐랄까 웃기려고 만든 느낌이 있는데 귀엽고 이럴 수밖에 통통 뛰어다닐 것 없었네. 같고. 그렇죠. 처음에는 이 우주복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려고 했대요. 그래서 금속이나 막 이런 걸로 안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치 중세시대 갑옷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한때 유행했던 디자인. 스타워즈에 이게 나오는 이게 옛날에 그죠? 스타워즈 영화에 그 걔네들 누구죠? 제다이 말고 그 군사들 있잖아요. 제국군들. 네. 근데 얘는 우주복으로 제한된 거고요. 이게 이제 중세시대 갑옷이랑 너무 똑같지 않느냐. 이제 약간 비웃는 거죠. 이거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게 왜냐면 이 달에 가는 우주 비행사들한테 요구되는 작업이 동전도 집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탄이 돼야 된다. 이었어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방탄이 되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태어나야 돼요. 방탄 어려워. 일단 소년이 돼야 되고. 그렇죠. 예, 한국에서 태어나야 되고. 방탄은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방탄까지는 우주에? 아니, 왜? 범죄에 노출될까 봐. 제다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소용없을 텐데. 방탄은? 그만큼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내구성이 아주 좋아야 되고. 뭐가 이렇게 우주 먼지 같은 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뚫어버리잖아요. 맞아, 그런 맞아. 것도 대비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지금은 현대에는 대비를 해야 되죠. 지금 쓰레기들이 많죠. 네, 우주에 떠다니는 파편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위험하고요. 옷이 찢어지면은 우주에서는 우주복이 찢어지면 이제 그대로 너무 위험하니까요. 어떡하냐. 온도를 견디는 거, 유연하게 만드는 거, 우주에 있는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거 이런 식으로 층층이 해가지고 21겹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그 애기들 입는 한 벌만 있는 옷을 우주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위아래가 붙어 있는 옷이거든요. 상의 하의가 붙어 있는 옷인데. 그걸 우주복이라고 불러요? 그 우주복이라고 불러요. 네, 그게 이제 이 우주복 컨셉에서 온 거죠. 한 벌에 다 붙어 있는 옷이에요. 이제 그 자체로 한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옷의 형태여야 되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누군가는 바느질을 해서 꾸며야 되는 거죠. 완전히 맞춤인 거죠. 이 아폴로 우주복을 만드신 분들이 영어식으로 심스트리스라고 부르는데 심스트리스가 이제 뒤에가 여성형으로 끝나잖아요. 뭐 스티어디스 이런 것처럼. 뭐야? 액트리스, 액터. 네네네. 저는 지금 알았어요. 영어식으로 끝나는 게. 근데 이분들은 심스트리스 여성형만 있는 거예요. 그 솔기를 꼬매는 사람들 여성형만 있어요. 완전히 여성들인데 옷이랑 옷을 재봉을 하면 솔기가 생기잖아요. 이 솔기를 이렇게 접잖아요. 그러면 42겹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솔기를 잘못 처리하면.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할 수 있는 장인들을 필요로 했고 그 속옷 회사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다 그대로 데리고 와서 장인들이시구나.
그 인터뷰가 있어요. 그 엘리노어 프레이커라는 분이 이제 대표로 인터뷰하신 것이 있는데 나 애기 그 바지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An engineer came to me and asked me if I would mind trying something else. And I said no. 이번엔 대사이즈야. 아 그쵸 조그만 우주복 만들다가 이제 그래서 뭔지 모르고 괜찮아요라고 했더니 우주복을 만들러 갔다고. 진짜 황당했겠다. 영광이네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분은 이제 역사에 남으신 거죠. 그분들이. 근데 이때 그 재봉하는 게 네. 대단한 기술이었다고 21개. 하더라고요. 네. 원래 이제 재봉틀은 이 드르르륵 하고 네, 받고 그렇죠. 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계를 쓰긴 했는데 한 번에 한 땀만 뜰 수 있게 해서 그게 뭐가 한 땀이 잘못되면 뭔가 사고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이게 가압복이니까 압력을 다 가해놨는데 어딘가 미세한 구멍이 있다. 세버리면. 압력이 쭉 빠져나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증발할 수 있고. 이게 압력이 높으니까 작은 틈도 평상시에 문제가 안 되더라도 네. 압력 높은 상태는 큰 문제가 돼. 이 솔기가 터지면 안 되고 또 만약에 실수로 핀이 남아 있으면 압력복에 하고. 예. 큰일이 나잖아요. 우리가 사실 옷을 만들 때 핀을 되게 많이 꼽아서 옷을 만들게 되는데 핀이 남아 있나를 확인하려고 엑스레이도 집어넣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재봉사들도 처음에 정말 일이 막 많았을 때에는 잠을 못 자고 야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5시에 퇴근해서 아침 7시에 다시 출근하는 날도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주복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변, 대변 수집 그렇죠. 장치. 배뇨가 가장 이게 중요할 또 것 들어 같은데. 있어야 돼요. 선생님 우주선 만드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은데. 오, 맞아요. 피곤하네요. 이게 하나의 작은 개인용 우주선이라고 불러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 화장실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닦아요? 일단 아니, 궁금하지 않아요? 입고 있는 동안은 닦을 수 없고요. 일단 닦지는 그렇죠.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닦을 필요도 없게 다 아주 되겠죠. 근접하여 수집하는 장치가 아. 있고요. 그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당시에 네. 다 우주인들 남성이었기 때문에 신체랑 그 관을 연결하는 그 첫 번째 부품을 이제 사람 신체의 크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제 처음에 만들 때 대중소가 있었대요. 우주인들 자존심 싸움이 장난 아니었겠는데. 되게 미묘한 문제인데. 네. 맞춤형으로 그런 거. 제작했다니까 뭐. 예,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되니까 이 네. 크기를 정확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겠네. 그 우주인들의 손도 다 틀로 떠놓을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꼭 맞춰야만 하는 문제인데 모두가 다 대를 선택했대요. 본인 생각에. 자존심이에요. 네. 자존심 싸움. 서양도 비슷한가 서양도. 그러다 죽으려고. 그렇죠. 뭐 이게 만약에 새어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대, 특대, 특특대 이런 식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 우주 개발 역사에 남게 되니까요. 그 자료가 네. 하나.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이 주제 되게 좋아하시네요. 제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지 이제 이런 상을 주려고 하는데 줄 사람들이 여러 넘어갔고, 경계를 네, 넘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고. 사람들과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여러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데이비 크리스천이라고 빅 히스토리 네. 책을 쓴 사람도 있고 그 유발 하라리도 사실 사피엔스도 스티븐 핑커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통섭이란 책을 쓴 에드워드 윌슨? 에드워드 윌슨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가장 상을 아마 첫 회에 주자면 이게 첫 회니까 네. 이러니까. 제러드 다이아몬드에게 책을 주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사실 이분이야말로 진짜 분야를 넘나든 사람 중에 한 분인데 네. 네. 지금 연세도 많으세요. 지금 85세, 85세이신데 일단 전공은 생리학, 박사학위도 생리학인데 그런 다음에는 이제 교수가 돼서 생리학 교수가 돼요. 의대. 네네. 근데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새에도 관심이 많고 인간에도 관심이 많고 이제 새를 연구하다 보니 그 뉴기니에 가서 이제 새를 탐구하게 되는데
뉴기니에 가서 사실 새를 보다가 오히려 뉴기니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이 간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과 사실 뉴기니는 또 아직 문명이 닿지 않았던 곳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그 원주민 이름이 얄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제러드 다이먼트한테 질문을 해요. 왜 당신들 백인들은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고 그 배에 이렇게 엄청나게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신기한 물건들을 갖고 오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만들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이거 보고 있는 걸까 물어봐요.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한 분야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질문을 한 거죠. 왜 문명은 이렇게 저 유럽과 이 아시아에서만 이렇게 꽃피울 수 있었나? 일단 이게 과연 학문적인 질문인가? 이걸 과연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낼 수는 있는 건가? 이렇게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서는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내는데 그게 이 책이죠. 이 청균세가 이제 퓰리처상을 받으면서 되게 유명해졌고 국내에서도 이제 많이 읽힌 그럼요. 책이었죠. 네. 근데 저거 많은 분들이 이제 사긴 했지만 읽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읽었냐면 총까지 읽었다. 뭐 이런 분 있습니다. 나는 총이 제일 재밌거든. 저도 사실 다 못 읽었어요. 총까지 읽고 준 한 중간쯤 읽다가 안 읽었던. 다 못 읽었어요. 그러다가 막 코로나 뜨면서 다시 맞아요. 신균세가 무슨 내용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아까 제가 얄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쓴 거는 맞는데 이 책에서 이제 가장 그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신대륙이 구대륙에게 이제 완전히 그 점령을 당하는 그 결정적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제 당시 그 에스파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신대륙에 가서 거기에 있는 문명과 마주치죠. 마주치는데 거의 이쪽 에스파니아 쪽은 잘해봐야 스페인 쪽이죠. 스페인 쪽은 잘해봐야 한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고 물론 이제 군인들인데 상대는 몇만 명에 달하는 그런 병력을 가진 그런 문명이었는데 이 만남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저쪽 그 신대륙의 문명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럼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때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스페인에서 온 구대륙 사람들은 손에 총을 들고 있었고 이 총은 철기로 돼 있는 새 금속 무기였고요. 하지만 그 한두 번의 전투만 가지고는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문명을 다 멸망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신대륙이 무너진 것은 바로 이 균. 바로 구대륙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균인데 그 균이 구대륙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신대륙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균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없었고 그것 때문에 인구의 거의 90%가 죽는데 그게 다 균 때문이었죠. 그럼 이건 이제 팩트고 이제 이 책의 질문은 왜 그렇다면은 그 사실 균에 대한 내성이 뛰어난 것조차도 이 구대륙 사람들이 더 우월하다는 증거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총균세를 그들은 갖고서 왔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의 결론은 한 줄이에요. 그 두 대륙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지리학적인 차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대륙은 인간이 살기에 좋은 이 온대 지방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어요. 아마 아시아부터 유럽까지를 쭉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넓은 지역에 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문명을 만들어서 교류를 하면서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지식 가운데 하나가 이 총과 새와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 넓은 지역이다 보니 여기에는 수많은 인간이 작물로 삼을 수 있는 식물과 그다음에 가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균과 관련되는데 이 가축을 키우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가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런 가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 구대륙 사람들은 이미 균에 많이 적응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긴 했지만 그 대가를 치르고서 내성을 갖게 됐지만 신대륙은 이런 대형 포유류도 없었고 왜냐하면 바로 신대륙의 구조가 이 남북 방향으로는 좁고 길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여기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은 온대 아주 짧은 지역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충분히 큰 그런 포유류도 없었고 수많은 작물도 없었고
그 구대륙 사람들이 두 문명이 만났을 때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대륙과 신대륙의 어떤 문명의 차이는 그들의 유전자나 그들의 어떤 민족의 우월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리적 위치에서 온 것이다라고. 근데 이 한 문장을 보이기 위해서 이만한 책을 써야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책은 두께만큼이나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가치는 사실 생리학자가 인류의 역사에 대해 쓴 책이에요. 되게 웃기는 거죠, 사실. 즉 과학자의 시각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학자의 시각으로 뭐 수많은 종류의 콩이나 식물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다 검증하고. 네, 종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동아시아에는 유독 콩이 많았고 다양한 종류의, 그러니까 인구 밀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반론도 많았고 논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환경 결정주의라 그래서 인간의 많은 부분들을 오로지 환경으로만 치환해서 보는.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결론만 그거는 보고. 사실 모든 종류의 논증은 무엇 결정주의나 극단주의로 몰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아까도 그 슈레딩거의 책을 이야기했지만 슈레딩거의 책을 놓고서 수많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단백질 아니잖아. 여기 중간중간 나오는 수많은 틀린 얘기들도 있어요. 아직 그 얘기를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자꾸 쑤시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분야를 넘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통찰에 집중해서 그 사람이 아이디어를 본다면 우리가 진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에 접근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첫 번째 상은 제로드 다이아몬드에게. 야, 시상식 시작된 지 뭐 거의 1시간 만에. 아직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잊혀진 채 싸우고 있는. 맞아요. 그래도 여전히 계속 막 중환자도 발생하고 있고 누군가는 ICU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잊혀진 채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최근에 좀 다시 확진자가 많이 느는 네.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2번, 3번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의료진들이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건데 또 이제 연말 되면 연말에 또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네. 또 힘든 시간들이 좀 맞아요.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한 3년 됐잖아요. 이렇게 오래 갈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 2020년 초에 이게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아직 이름도 없을 때 네. 코로나19라는 이름도 없을 때 이게 그 당시에는 정확한 집계를 어디서만 하고 있었냐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가 가장 정확했어요. 그랬나요? 1월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존스 홉킨스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망자 몇 명, 그다음에 감염자 몇 명, 뭐 치료된 사람 몇 명 이거를 매일 적었어요. 한 2달 넘게 적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아지면서부터는 안 적었어요. 그걸 적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어쩌면 내 인생에 경험할지 모르는 가장 어쩌면 큰 전쟁일 것이다. 여기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바이러스와의 전쟁인데 이게 수식어로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모든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속성이죠? 네, 전쟁의 특성은 일단 사망자가 발생하죠. 이게 적이 공격해 오는데 적과 맞서 싸우려면 이쪽에 군인들이 필요하잖아요. 군인들이 말하자면 의료진인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의료진의 사망자가 많았어요. 전선에서 싸우니까 이 군인들이 처음에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또 군수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막 마스크 매점 매석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마스크 품절나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는 탄약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백신이죠. 백신이 올 때까지 굉장히 오래 버텨야만 했잖아요. 근데 오래 지속된 전쟁이 그렇듯이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익숙해졌죠.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옛날 신문도 찾아보거든요. 네. 그러면 1953년에 휴전이 되기 전에 어땠을까. 요새 옛날 신문 검색할 수 있잖아요. 네. 보면 굉장히 한가로워요. 예. 네, 그러니까
휴전선에서만 계속 일진일퇴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고 뭐 임시 수도인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상이 회복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보면서 이거 되게 비슷하다. 우리 지금 삶하고 어디선가는 서서히 무뎌지면서 이제 뭐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뭐 어디선가 누군가는 계속 이제 그걸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 겪었던 의료진들의 무슨 예를 들면 PTSD 같은 게 지금이라고 없을 리도 없잖아요. 그렇죠. 죽음에는 무뎌지지 않으니까 그들은 계속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겪을 것이고 또 막 이런데 어쨌든 가장 큰 차이는 현재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뭐 그분들을 이렇게 뭘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도 그즈음에 이제 저희 가족분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그 코로나로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종합병원 진짜 전쟁터였어요. 내가 보호자인데 왜 병실에 못 들어가냐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싸우는 소리예요. 네. 근데 그 의료진들은 얼굴이 딱 봐도 이분들 잠을 못 잤어요. 그렇죠. 머리도 다 엉망이고. 그런데 와, 나 같으면 못하겠다. 나 같은 직업이 저거라도. 아직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그러요. 코로나19 초기에는 그 의료진의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말라는 그런 게 뭐 여러 나라에서 보고됐어요. 너 엄마가 간호사잖아. 그러면 환자들이랑 너 접촉할 환자 거잖아. 했으니까 오지 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의료진 집에 아예 못 갔었어요. 네.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 좀 안 그 왔으면 병원에 좋겠다. 입원 환자 있다면서 못 오고.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 군인들을 우리가 탄압하고 군인 자식들을 집에서 막 그 오히려 혐오하고 그러는 거죠. 그 공포를 느꼈던 것 사람들이 같아요. 두려우니까 계속 그렇게 찾는 거죠. 코로나19 참 힘든 싸움이었어요.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해져서 그렇지 이게 다른 전쟁과 좀 다른 게 인간다움을 이용해서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싶고 다른 사람하고 밥을 먹고 싶고 술을 먹고 뭐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싶은 어떤 그런 친교의 욕구, 친밀감에 대한 희구 이런 것들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하고 되게 안 맞았어요. 이게 나하고 가장 밀접 접촉한 사람이 다 노출돼 버리니까. 이 병 자체가 주는 위험도 있지만 그 병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고 혐오하고 그런 모습들이 더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전쟁에서 우리 편이 누구냐면은 호모사피엔스 전체가 우리 편이고 우리의 적은 바이러스. 우리 연대해야 되거든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그 거리 제한에 대해서도 용어를 잘못 만들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야 되는 거고 사회적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전화를 자주 하거나 의도했던 게 그게 아닌데 좀 용어를 잘못 만든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한 번 또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정리가 돼서 또 이제 다음에 또 올 거에 대한 대비를 또 해놓겠죠. 우리가. 대학이 완 초토화됐었죠. 그렇죠. 학생이 없는 캠퍼스. 말이 안 돼. 사실 상상도 정말, 못하는 일이었죠. 그때. 정말 우울한 캠퍼스의 모습을 보면서 예상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네.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고 서로들 간에 모여서 맞아요. 사회를 만들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깨닫게 돼서 2년간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 이제 올 2학기부터 2년 반이 지나서야 이제 비로소 학교에 학생들이 와서 이제 다시 학생회를 조직하고 다시 뭔가 그 전의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갭이 있잖아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학생회에서 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MT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MT 좀 가야지 너희들 지난 2년 반 동안 못 갔잖아. 근데 MT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끌어줄 선배가 뭐 후유증이 있구나. 어디로 뭐 돈을 걷어야 되나 뭐 하나도 애들이 모르는 거야. 뭐 축제를 해야 되는데 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단절이 애가 돼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에 당연하게 굴러가고 있었던 사회의 많은 것들이 사실 이게 전수가 되었던 거잖아요. 선배가 있고 다음 사람한테 얘기해주고 이렇게 되던 것이 이게 끊겼을 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금방 복구될 거라고 지금 기대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똑같이 다 복구될지. 그 세대는 영원히 상흔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번 이제 들어오는 신입생들부터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더라도 그 딱 그 3년은 그 상흔처럼 평생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안 됐어요, 저는. 그래서 안 됐죠. 본인들이 자조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미개봉 중고폼이라고 해요. 아직 까보지도 않았지만 중고가 돼버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버리고. 저희 딸도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지금 코로나 똑같죠, 시작돼서 그렇죠. 2년 지금 3년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거든요 학교에서.
서로 얼굴을 모른대요. 맞아요. 예, 예. 얼굴을 몰라요. 얼굴을 다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스크 벗는 거를 약간 이제 싫어해요. 예, 예. 부끄러운 것, 쌩얼을 보이는 맞아, 것의 맞아요, 부끄러움으로. 근데 이제 하더라고요. 밥 먹을 때는 벗을 수 있게 하라 그랬는데 그 자기를 보여주는 게 싫어서 밥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의 그 사회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게 뭔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돼요, 사실. 이 친구들의 사회는 제가 아마 짐작할 수 없는, 제가 상상만 겨우 해볼 뿐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변화가 저는 올 초에 이탈리아 여행을 갔는데 거기 이제 가이드 해주시는 분 겸 사진 작가가 계셨어요. 굉장히 거기서 오래 사신 분인데 여기 소매치기가 많다면서요. 아. 이제 다 그래 듣고 네, 왔고 네. 저도 옛날에 또 몇 번 가봤지만 많다면서요. 누가 물어보니까 거의 다 없었어요. 그런 거예요. 왜 없었어요? 관광객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매치기들이 자기 잡이 직장을 없어진 거예요. 네, 네.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다시 뭘 하고 시작하면 있는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딜리버리가 훨씬 돈이 되는 걸 알아버렸어요. 아, 배달. 네. 그래서 소매치기는 저희가 가 있으면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한참 저는 이제 법의학적으로 보면 재난 불평등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하는데 같은 파도가 치면 약한 사람이 먼저 쓰러지거든요. 네. 근데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 코로나 시기 때 희한의 가정폭력 또 영아 살해 뭐 아동 학대 뭐 이런 게 많았어요. 아이들도 도망갈 데가 없고 없죠. 예, 네.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될까요? 이미 종식돼 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재감염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네. 또 이미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감기화되는 거죠. 종식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또 생각해 봐야 그렇죠. 되는데. 완전히 종식이란 완전히 무엇이- 없어질 수는 없잖아요. 뭐든지. 내 친구 종식이. 아, 이제 익숙해요. 김종식인가? 뭐 잠깐 생각했는데